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관이라는 것을 인간 척수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형태 형성을 하여 배양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김민석입니다. 먼저 이 논문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소개가 되었고요. 이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임팩트 팩터는 작년 기준으로 26.8로 매우 높은 저널입니다. 네. 이 논문의 리서치 그룹은 선웅 교수님의 연구실이며, 선웅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 의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선웅 교수님께서는 주로 배아 발생기나 아니면은 어른 뉴런 발생기에 어떤 뉴런의 생성이나 혹은 뇌시로의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시며, 최근에는 그 조직 스템셀, 즉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뇌와 혹은 척수의 그 조직 형태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연구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항간질제라는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척수를 형성하기 전에 그 신경관이라는 형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라는 것, 혹은 셀 테스트, 프로그램드 셀 테스트, 줄여서 PCD라고 해서 이 신경 발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포가 참여하도록 프로그램된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 업적을 인정받으셔서 애뉴얼 리뷰라는 임팩트 팩터가 매우 높은 리뷰 저널에서 그 리뷰 논문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린 논문의 제목이 신경관을 인간 촉수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배양 형태 형성에 성공한 것인데, 먼저 이 논문 이야기 위해서는 신경관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오가노이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가노이드란 인체 내부의 장기의 형태 및 기능적 특징을 모사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오가노이드는 주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배양되게 되는데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인간의 배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윤리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배양한 오가노이드는 이 약물 스크리닝이라든가 아니면은 질병 모델링에 매우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척수 오가노이드를 사용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그 척수 오가노이드를 배양에 성공한 논문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신경관이란 건 무엇이냐? 지금 이 척수 오가노이드를 배양함을 통해서 신경관 형성을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 신경관이란 제가 수정을 착상한 후에 이제 2주에서 3주 뒤에 삼배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삼배엽에서 가장 외부인 외배엽에 이 신경판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접히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관 형태를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줬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 이 논문이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경판이 말리면서 동그란 신경관 구조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절단면이고요. 이 신경관이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입니다. 이쪽이 뇌 쪽이고 이쪽이 꼬리 쪽.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척수는 이 신경관이 꼬리 쪽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논문의 오가노이드는 이 신경관 중의 꼬리 쪽 부분을 배양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신경관이 형성될 때 만약에 신경관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NTD, Neural to the Defect라고 하는데, Neural to the Defect라고 이러면은 이제 위쪽에 열렸을 땐 문해증이라든가 밑쪽에 열렸을 때는 척추뼈 갈림증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NTD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유전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산모가 이제 태아를 임신하고 있을 때 영양 섭취, 예를 들어서 엽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간질제 등을 복용한다든가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서 이 논문은 이러한 신경관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 이 항간질제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항간질제들이 이러한 신경관 형성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척수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밝혀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성공적으로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전기생리학적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을 인비보에서의 그 뉴럴 튜브와 같은 오가노이드를 배양하고, 두 번째로는 약물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약물들에 대해서 여섯 개 AED 항간질제를 사용했는데, 이 6개 항간질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농도로 테스트를 하려면은 많은 오가노이드들이 필요한데, 그 오가노이드들의 크기들이 다 정량화 돼야 되니까 그러한 오가노이드를 키우기 위한 조건들을 정량화 그리고 또 옵티마이즈 하고, 따라서 이 AED가 뉴럴 튜브 형성 중 방해하는 NTD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대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휴먼 플루로프렌트 스템셀 인간 다기능성 줄기세포로부터 그 척수 쪽을 꼬리 쪽 유도할 수 있는 그 줄기세포 유도한 다음에 성자인자를 넣어서 3일 동안 이제 줄기세포로부터 꼬리 쪽 세포들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줄기세포를 유도하고, 또 4일 동안 BFGF라는 성장인자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가노이드 점점 줄기세포로부터 이 척수 쪽 오가노이드 세포들로 점점 자라게 되면서 구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3일, 7일,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BFGF를 노출시켜서 이 7일차가 됐을 때 이 BFGF를 제외하고 레티노엑시드를 넣어서 이러한 그 신경광과 같은 형태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형태 형성을 유도하게 됐느냐? 그것은 실제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정말로 아까 그림과에서 보시던 것과 같이 말려서 관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휴먼 플루로프렌트 스템셀 인간 다기능성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꼬리 유런 줄기세포를 유도한 다음, 그리고 이제 3일 지난 유도를 하고, 그 다음 4일 동안 이 3D 쉐이프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티노엑시드라는 물질을 넣어서 신경관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Z1이라고 해서 이것은 극성 물질인데, 극성 물질이라는 뜻은 세포에는 극이 있습니다. 에피컬과 돌솔이라는 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포 안팎을 나온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세포의 극성입니다. 표피세포, 지금 이 경우는 뉴럴 에피탈리아 신경 상피세포인데, 그냥 상피세포 예를 들었을 때 피부도 상피 조직의 하나인데, 그 외부와 만나는 면, 그리고 이제 밑에 살과 근육과 만나는 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세포 안팎이라고 하기에는 말 그대로 다른 면이기 때문에 그 면에 나눠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에피컬한 극에 존재하는 그 극성 물질 지표 중 하나가, 어플라이트 마커 중 하나가 Z1입니다. Z1은 점점 신경관 형성이 될수록 에피컬한 면 쪽이 안에 말려들어서 신경관 형성하기 때문에, 이 Z1이라는 물질이 추정만 할 수 있으면 신경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적해본 결과 7일차니까 이미 BFGF로부터 제외해서 레티노3만 넣었을 거고, 그로부터 15일차가 되었을 때 신경관 형성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관 형태 형성은 잘 되었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전기 생리학적인 특징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기 생리학적인 특징은 약물을 넣어줄 수 있고, 또 동시에 전기적인 측정이 가능한 프로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극은 전극 측정 지점이 총 16지점이 있는데요. 네. 각 점의 신호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140일차가 되었을 때 이들의 신호들이 과연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는지 그 히트맵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1번과 16번 노드를 제외한 다른 2번부터 15번까지 노드들이 매우 잘 싱크로나이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싱크로나이즈 되었다는 건 뭐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잘 싱크로나이즈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금 전극이 들어왔을 때 서로 전극들의 위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서로 싱크로나이즈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서로 비슷한 타이밍에 스파이크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mean firing rate와 mean burst rate를 측정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regular firing rate는 한 시간당 얼마나 이제 그냥 스파이크가 생기냐는 뜻이고, burst rate는 아주 스파이크가 조밀하게 나타나는 파이링이 얼마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ms니까 한 이쯤에 1세크라고 치면은 지금 이 신호는 예를 들어서 한 6Hz의 파이링 헤르츠를 그리고 파이링 레이트를 이것은 1Hz의 버스팅 파이링 레이트를 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시면 지금 파이링 레이트와 버스 레이트가 그리고 버스 액티비티는 이 파이링 레이트에서 버스 액티비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는 것은 모두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인비보 내에서의 그 발달 중인 스피널 코드의 특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또 이제 서로 전기적 연결은 잘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 후시냅스 쪽에 각종 리셉터들이라든가 혹은 특정 뉴런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트로독신 모든 이온 채널을 꺼줄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한 결과 전혀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멀라이즈 파이링 레이트라서 이제 1이면은 원래 저희가 원래 아무런 처리를 해줬을 때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나오는 크기이고 이것은 완전히 꺼졌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CNQX와 F5는 이제 후시냅스 쪽에 글루타메트 수용체라고 해서 글루타메트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뉴런으로 신경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신호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수용체가 하나 있는데 이들은 주로 흥분성 전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흥분성 전이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액션 포텐셜을 잘 만들 수 있는 신호 전이를 뜻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꺼주는 물질이 CNQX와 AP5입니다. 그 두 물질을 주었을 때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는구나. 즉 흥분성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가바 리셉터라고 해서 가바 리셉터는 오히려 억제성 전이를 만들어냅니다. 액션 포텐셜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 가바 리셉터가 막 활성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가바 리셉터를 딱 꺼주면은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액션 포텐셜이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바 리셉터를 꺼주는 물질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가바 리셉터를 만약에 꺼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막아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매우 신호 전달이 매우 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바 리셉터를 꺼줬을 때, 신호 전달이 잘 되고, 가바 리셉터들을 이제 켜졌을 때 신경 억제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GRP라고 해서 이것은 스파이널 도르살 센트리 인터뉴런 척수 바닥 쪽에 그 감각 뉴런 중 하나인데요. 이 감각 뉴런을 켜주는 물질입니다. 감각 뉴런을 이제 켜주게 되면은 또 파이링 레이트가 커졌구나. 따라서 이런 뉴런이 존재하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기 생리학적 그리고 잘 형태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약물 스크리닝 하기에 앞서서 그 오가노이드를 균일하게 형성하는 그 조건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조건, 셀 시딩 넘버와 그리고 BFGF란 성장 엔자를 얼마나 이제 노출시켜 주냐로 보는데 이 셀 시딩 넘버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아까 꼬리 쪽을 유도하는 그 꼬리 뉴런 줄기세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그 꼬리 뉴런 줄기세포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줄기세포로부터 그래서 분열을 거듭했을 것이니까 거기서 이 꼬리 줄기세포들을 전부 다 분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세포 하나하나로 다 분해시켜 준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정량화해서 각각의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웰에다가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해해서도 괜찮느냐? 네, 분해해서도 이 BFGF가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오가노이드들이 다 붙게 되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떼어내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꼬리 줄기세포에다 BFGF를 처리했을 때고 이것은 이제 아큐테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처리해줬을 텐데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뭉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큐테이스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BFGF 처리를 해서 뭉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셀 시딩 넘버에 따라서 신경 상피막 즉 아까 전에 그 Z1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그 상피막은 그 두께는 변하지 않는데 그 다이아미터 오가노이드의 그 직경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이 뉴럴 폴딩 퍼센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이
폴딩된 뉴럴 튜브가 얼마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뉴럴 폴딩이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뉴럴 튜브가 완성되는 것에서는 세션이 너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다이아미터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접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BF, GF 트리트먼트 기간을 통해 보시면은 현재 이틀차에서부터 총 8일차까지 다 여러 경우의 수를 나눴는데요. 이 결과 다이아미터와 이 N이 막 유럴 상피막 두께가 전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유럴 상피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유럴 폴딩이 일어나는 그 시점도 늦어지게 되고 또 유럴 튜브가 다 성장되는 그 비율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BFGF 트리트먼트 피리어드와 그리고 그 셀 넘버, 이니셜 셀 넘버를 조절함을 통해서 이 형태 형성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균일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므로 AD랑 항간질제를 스크리닝 하게 되는데 이 스크리닝 과정은 이제 1번, 2번, 3번 이 판만 있는 경우 이렇게 판 형성이 되는 유럴 그루브가 형성되는 경우 그리고 유럴 튜브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다 이미지로 라벨링해서 하나하나 1, 2, 3 라벨링 한 다음에 CNN 모델에다 불렀습니다. 딜러닝을 썼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경우 여러 6개의 한 간질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농도로 6, 38이니까 최소 18개의 경우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좀 많지만 그것도 실수 나올 수가 있지만 딥러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스크리닝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외부 형태가 이제 둥글면서 내부 또한 이제 둥근 것, 그 울퉁불퉁한 것, 외부는 둥근데 내부가 조금 울퉁불퉁한 것 이렇게 비주얼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누는 것 자체는 이제 매뉴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투입해 본 다음에 과연 어떤 한 가지일제가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보니까 BPA와 CBZ가 큰 유럴 튜브 형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럴 튜브 형성을 방해하는가? 애초에 이 오가노이드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가? 아니면은 이 오가노이드 판 자체를 뭐 분리시키는가? 아니면 이 오가노이드 유럴 튜브 형성 과정 자체를 좀 방해하는가? 라고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VP와 CBZ의 경우 어쨌든 이 클로즈 튜브와 아니면 뉴 그루브 자체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생성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유럴 튜브 형성 자체는 일어나지만 그 완성에 있어서 조금 방해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럴 상피 자체 유럴 튜브 형성 과정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됐을 때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성공적으로 유럴 튜브 형성 과정을 인간 척수 오가노들을 통해서 모방을 해서 이제 그러한 오가노들을 배양하는 과정을 잘 정량화하였고 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한 간질제가 유럴 튜브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정량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오가노이드는 원래는 이 삼배압이 계속 발달할 때 이 삼배압이 뉴런 말고 다른 세포들도 존재할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 뉴런 세포만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 추가적으로 또 해볼 연구에 대해서 이 논문은 실제로 이 뉴럴 플레이트가 뉴럴 튜브로 접히는 과정을 이제 1차 신경관 형성 (primary neur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척수가 형성되는 과정은 아까 전에 그 길다랗게 생긴 그 척수관이 한 번 더 접히게 됩니다. 구불구불 접히게 되는데 그 과정 2차 신경관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과연 이 휴먼 스피널 코드 오가노이드에서 관찰이 되는가를 추가로 연구가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 AED를 몰 단위로 해서 이 웰에다가 넣어줬었는데 이것이 과연 임신 중인 상황에서의 그 자궁 내에서의 AED 농도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AED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